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8824님. 경남 양산 사내 막내 동생 아들 증배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멀리서 기원한다. 같이 근무하는 강석주의 조카 강사랑이도 수능 대박나게 기원합니다. 이정호 국장님, 네. 이 정도면 네이티브가 들으시기에 어떤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많이 아닙니다.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자, 7540님. 어제 남편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답니다. 회사에 물건 사러 온 분이 확진자라고 연락 왔어요. 위드 코로나로 건강히 잘 지내고 싶네요 하셨고요. 그래요. 오늘 수능 보시는 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랫집 보는 학생의 수능까지 응원해주는 이 마음. 8731님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아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 얘기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만큼 같은 사안을 보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책을 두고 대선 캠페인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영끌, 패닉바잉 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통계청 조사 나온 이후부터 쭉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었어요. 지난해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의 기준이 뭘까요? 이제 36,000명이 새로 다주택자에 이제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으로 편입됐는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 숫자가 보면은 228만 명에서 232만 명으로 정확하게는 36,0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로는 1.6%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각종 규제 종합 선물 세트가 작년에 등장을 했는데 누르지 못했다. 이런 그건 것들에 맞습니다. 대한 비판이. 정부의 정책에 효과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요. 언론사별로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한국일보는 뭐 규제를 비웃듯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양극화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겨레도 상위 10%가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 원 올랐다. 중앙일보도 상하위 10% 간의 이제 주택 자산 가격 격차가 47배 났다. 근데 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무주택자에서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98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주택 시장 양극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위 10%집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의 집값이 11억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년 사이에 13억 900만 원, 2억 600만 원이 늘었죠.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하위 10%는 2,700만 원짜리 집에서 2,800만 원짜리로 100만 원 늘었죠. 이런 집이 실제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짜리 이제. 그렇군요. 지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가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1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좀 늘었다. 하지만 새로 집을 산 사람도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다주택자의 전체 비율 자체는 좀 줄었다. 0.1%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보도 태도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좀 색다른 시선은 없었나요? 저는 뭐 이번 보도에 있어서는 서울신문이 그냥 위너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지금 시장이 2000년대 이후부터 한 60%는 집을 가지고 있고 가구 수 중에서 40%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비율이 지금 20년 내도록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목을 했죠. 무주택자가 지금 900만 가구가 넘었었거든요. 최초입니다. 900만 가구 넘었어요. 900만 가구면 여기에 보통 한 분 이상이 사시잖아요. 한 3명 정도 산다 하더라도 하지만 2명만 해도 1,8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이 전국 통계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국 통계는 이랬는데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집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50%가 안 되고 48.4%. 서울이 이제 힘든 이유가 서울에는 세입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한 5년간 통계치 보면은
약 360만 명 정도가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탈서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더 심각한 게 이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 46% 약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회 그렇죠.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 비싼 집값을 못 견디는 거군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남, 화성, 김포, 시흥 이런 쪽으로 다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만 조금 더 길어지면서 더 힘들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서울에 두고 그렇죠. 주거지를 서울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근데 화성, 김포, 시흥 얘기할 때 우리가 늘 빨간 버스, 광역버스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10,000원입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되겠네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든지 얼리 어답터들한테 6시 반 이전이면 또 얼마 더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서울에 저렴하게 좀 직주 근접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전철망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하철망을 좀 촘촘하게 늘린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까지도 거의 이제 전철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강북으로만 종점이 돼 있는 거죠. 청량리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김포 골드라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의 타당성 조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현존하는 고통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뭐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에서는 이제 선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김포가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잖아요. 조금 더 안으로 당길 필요는 있죠. 뭐 여의도 정도까지 당겨준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죠. 현재까지 진행된 게 아마 중간에 그 환승할 수 있는 노선 거기까지만 연결을 한다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잘 귀 기울여 주고 또 대선 주자들이 한번 타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내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